자, 오늘은 어떤 신문을 읽어주려 하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등정규반에서 철학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하게 될 텐데, 그 책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내가 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불교적으로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관련된 논설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주려고 해. 어떤 내용을 읽어주려고 하다가 이게 참 너무 책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린 거야. 백과사전의 말은 또 틀리고 또 개인적인 말은 틀리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백과사전적 얘기도 이제 또 넣겠지만, 아침에 학원 오기 위해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내가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차라리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해설을 하지 않을게. 영화를 보면서 한번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내가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 한 편을 잠깐 보여줄게. 컨택트란 건 이제 사피오프의 가설, 그 컨택트라는 건 최근 나온 영화고 1990 몇 년도인가 어쨌든 나왔었던 영화 콘택트, 조디 포스터의 콘택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 영화 콘택트입니다. 누군가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엘리. 답신이 없지만 엘리의 아버지 테드는 계속 해보라고 하네요.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 답신이 오게 됩니다. 차분하게 해보라는 테드의 말에 힘입어 교신을 이어나가고 펜사콜라라는 곳에서 답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엔 가까운 곳과 교신을 했었지만 1800km나 떨어진 교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외딴 시골에서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엘리는 단파방송을 듣거나 누군가와 교신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꼬마아이죠. 어머니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딸을 아끼는 좋은 아빠 테드와 함께 지내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묻는 엘리. 테드는 우주에 인간들만 있는 거라면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말해주죠. 그리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조디 포스터, 아니 엘리는 많이 성장했네요. 천문학 박사까지 된 엘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그램에 평생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날 마을로 내려와 시간을 보내던 엘리. 에라시보에 있지 않냐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주민들은 군사기지로 생각한다는 농담과 함께 자신은 팔머라고 소개하죠. 기지로 올라오는 자동차 한 대. 엘리를 험담했다던 드럼린 박사죠. 마을에서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추상적이고 허구를 잡는 일보다 실제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때 등장한 팔머. 경제성이 없는 추상적인 과학도 좋은 시작이 되지 않냐 반문합니다. 팔머에게 신부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 두 사람이 구면인 듯하죠. 자신은 과학기술을 반대하지 않고 인간의 진리보다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말하네요. 멋있습니다. 드럼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곤 자리를 피합니다. 이런 팔머에게 한눈에 반한 듯한 엘리. 신부냐는 엘리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네요. 신학 석사를 이수했지만 신학교를 중퇴했다며 현재는 제3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천문학에 대해 말할 때면 눈이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계엔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별 100만 개 중 1개꼴로 행성이, 행성 100만 개 중 1개꼴로 생명체가 있다고 하죠. 생명체 100만 개 중 1개꼴로 지적인 존재가 산다 하더라도 우주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있을 거라는 엘리. 할머는 그 말에 동조하며 안 그렇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 말하는데 어릴 적 엘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죠.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실적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한편 TV에 나오고 있는 신학자 팔머. 카운슬러 일도 하며 백악관의 고문이 되었고 뉴욕타임즈엔 신의 외교관이라고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네요. 그가 쓴 책 신앙의 실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며 CNN 인터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학자이지만 과학기술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팔머.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과연 행복해졌는지, 오히려 무언가 공허해지지 않았는지를 묻네요. 홀로 신호를 찾고 있는 엘리. 이때 들려오는 신호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규칙적인 신호인지라 다급히 차를 타고 연구실로 향하죠. 가는 길에 무전으로 적경저기를 부르게 되고 연구실 사람들도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에서 녹음을 시작하게 되고 엘리는 지금 이 신호가 여지껏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게 맞다고 합니다. 무전기로 통신하며 연구실에 도착한 엘리. 수년을 기다린 신호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얼마나 다급할까요? 연구실에 들어와서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지구와 위성에서 보낸 신호는 아니었고 확인 결과 검은 고자리 근처 베가성이라고 하죠. 26광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라며 믿기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신호는 갑자기 끊기게 됩니다. 정적이 흐르네요.
하지만 다시 보내어지는 신호. 규칙적으로 보내어지는 신호를 듣곤 이번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보내어지는 신호는 2, 3, 5, 7, 11과 같은 소수였고 자연현상일 리 없다며 유의미한 신호라고 하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공개했는데 잘못된 정보였으면 정말 끝이라고 하네요.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외계에서 보내어진 신호는 2와 100일 사이에 모든 소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천문대로 오는 헬기 2대. 결국 엘리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버리게 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되었네요. 태양계 밖 지적인 존재가 보냈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드럼린까지 왔네요. 전 세계 22곳에서 신호를 확인했다며 보고를 하지만 지적 존재라면 왜 영어가 아닌 단순한 숫자를 보냈는지를 묻는 국가안보 고문 키츠. 엘리는 지구의 70%는 영어를 안 쓴다며 수학만이 범우주적 언어라고 답합니다. 분명한 신호탄이고 자신들의 주의를 끌려는 거라고 하죠. 그래도 전 세계에 발표한 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소수만 들으라고 신호를 보낸 건 아닐 거라네요.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자 중재를 시도하는 드럼린. 지구는 자전하기에 다른 지역의 협조를 얻어야 온전히 모두 수신할 수 있다며 엘리 박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하죠. 웬일로 옹호를 해주는 걸까요? 이때 켄트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다시 맞추니 더 많은 내용들이 들린다고 하죠. 간단한 신호가 아니라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가 복합적으로 겹친 거라며 확인을 위해 모니터를 켜네요. 여러 프레임을 겹쳐보니 한 영상이 나오게 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의 영상이었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일단은 베가성에서 온 신호는 확실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신호가 아닌 인공적으로 보내어진 신호임은 분명하네요. 독일어를 하는 사람 없냐는 엘리의 말에 번역해서 말해주는 켄트.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 개막 선언 영상을 외계인들이 받아 돌려보낸 거였네요.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의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는 막아서며 관련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히틀러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들어가 버리네요. 이어지는 클린턴의 공식 기자회견. 우주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라며 외계에서 온 신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무언가를 더 잡아낸 켄트. 뭔가 겹쳐진 프레임에 다른 체계의 신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넬리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켄트는 베가성에서 초당 50프레임의 신호를 보냈고 자신들이 본 영상은 25프레임이라며 사라진 25프레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았다고 하네요. 신호를 받은 지 2주나 지났지만 외계에서 받은 정체불명의 자료 해석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수백 번이나 정보들을 맞춰보았지만 세 부분밖엔 맞지 않다고 하죠. 오랜만에 숙소로 돌아온 엘리. 그리고 도착해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고 당신들의 지도자를 부르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누구인지 메시지를 보내자 울리는 전화. 받음과 동시에 팩스로 무언가를 받게 되죠. 엘리는 지도에 찍힌 좌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용기에 탑승하게 되죠. 누구일까요? 안으로 들어온 엘리는 헤든 인더스트리의 회장 헤든을 만납니다. 4년이 넘도록 엘리를 뒤에서 후원해줬던 사람이었죠.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재능이 있던 엘리는 고등학교를 2년 일찍 졸업하고 MIT에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했다는 엘리의 배경까지 말하는 헤든. 전미 과학재단을 이끌었던 드럼린의 미움을 사 연구 지원이 끊긴 이후부터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네요. 자신도 과거엔 유망한 과학자였다고 하죠. 다만 사교와 정치의 알력 다툼에 엘리가 말린 것과 같이 자신도 똑같은 일들로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며 이번엔 엘리의 복귀를 도와주겠다는 헤든. 열쇠를 찾은 거냐는 엘리의 말에 똑똑하다고 답하네요. 베가성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6만 3천 장이나 되지만 각 장의 경계엔 맞춤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가인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하죠. 다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연결하고 나서야 답이 보이네요. 그리고 메시지 안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고 이 열쇠를 바탕으로 나머지 메시지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화면은 전환되고 브리핑을 시작하는 엘리. 그리곤 설계도 하나를 얻었다고 하죠. 용도는 모르겠지만 진보된 통신기기일 수도 있고 수송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엘리는 후보자이지만 팔머는 후보들을 선별하는 심사위원이기에 몰래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작동이 되게 되면 베가성까지 광속으로 다녀오는 장치일 거라는 팔머. 최종 후보엔 드럼린과 엘리가 남았고 마지막 최종 선발 인원을 결정할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베가인들을 만나 파멸되지 않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묻고 싶다며 자신을 어필하네요. 이때 엘리에게 질문하는 팔머. 신을 믿냐는 질문이었고 무신론자였던 엘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경험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며 눌러서 이야기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며 논란이 일게 되네요. 그게 후보 선별에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인류의 95% 이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신을 믿고 있으니 무신론자인 엘리는 인류의 대표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하죠. 팔머의 질문 하나로 엘리는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내 폭발되어 버리고 맙니다.
망했네요. 결국 테스트 7분 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기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엘리. 이때 TV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춰지는 건 헤드은이었죠. 어디서 연락하는 거냐 묻자 러시아 정부에서 우주정거장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줬단 말을 합니다. 산소가 적고 무중력 상태에서 암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2개를 건설해 두었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하죠. 다만 언론엔 비밀에 붙여진 내용이라며 엘리가 이곳에 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엘리는 헤든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바로 도착하죠. 캡슐에 다가가는 엘리. 비장한 표정이네요. 모든 준비는 완료되고 시설은 작동하게 됩니다. 정말 베가성으로 가는 수송기일까요? 시설이 작동되자 이상하다 말하는 엘리.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동 같은 게 바닥에 보인다고 하죠. 보여주겠다며 카메라를 돌리지만 카메라엔 잡히지 않습니다. 멈출 순 없기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잠시 뒤 모든 동력이 전달되고 빛이 나네요. 그리고 캡슐은 계획대로 낙하되죠. 어디로 떨어지는 걸까요? 바다가 아닌 어떠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엘리. 모든 것들을 녹화하고 녹음해야 하기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읊으며 들어갑니다. 웜홀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네요.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합니다. 별을 보곤 이곳이 베가성인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또 다른 웜홀을 통과하게 되고 마치 운송 시스템 같다고 말하네요. 도착한 곳은 한 행성의 위였고 마치 엘리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또다시 웜홀을 통과하는 엘리. 정신을 차려보니 한 아름다운 행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가 베가성일까요? 그리고 저 멀리 다가오는 무언가. 자신의 아버지 테드였죠. 보고 싶었다며 엘리를 쓰다듬는 테드. 하지만 이내 베가인들이 자신의 기억을 뽑아 만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있는 공간도 과거 자신이 상상한 펜사콜라 해변이었습니다. 베가인은 이게 엘리에게 편할 거라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왜 지구에 신호를 보냈냐 묻자 자신들은 지구에서 보낸 신호에 반응해준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다른 행성도 많다고 하죠. 베가인들이 이 1인승 행성 간 워프게이트를 만들었는지를 묻는 엘리.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며 자신들이 베가성에 오기 전부터 그들은 없었다고 하죠. 아무튼 인간들은 흥미로운 종족이라며 아름다운 꿈과 더불어 끔찍한 악몽도 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호의적인 외계인인 것 같네요. 이젠 돌아가야 한다며 이건 첫걸음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수억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베가인. 그리고 순식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탑승 캡슐. 사람들은 바다에 탑승기가 떨어졌고 엘리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에게 무사한 게 중요하다며 실패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하지만 엘리는 잘못된 게 없다며 오늘이 며칠이나 지났는지를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구조되고 사람들 앞에 선 엘리는 밖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캡슐은 떨어지고 그냥 바다에 추락하는 영상이었죠. 43개의 원격 카메라들이 그냥 링들을 통과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실패한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영상이긴 합니다. 바로 청문회가 열리네요. 낙하하는 순간 아주 잠깐 동안 탑승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며 엘리가 환각을 본 거라 말하는 사람들. 지구 시간으로는 찰나일 수 있지만 자신은 18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자신의 18시간은 지구 시간으로는 찰나가 맞다고 하죠. 하지만 카메라에 노이즈밖에 찍히지 않았고 외계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짓을 하냐며 엘리를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하네요. 그리고 엘리와 헤든이 이런 사기극을 펼친 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헤든을 비난하네요. 이때 우주정거장에서의 헤든을 비춰주는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네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값비싼 사기극이라고 하죠. 포기한 듯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엘리. 증명할 물증이 없기에 환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실제가 아니라고 증언을 철회하진 않을 거라고 하죠. 다시 시도해서 확인할 법도 한데 워프게이트는 일회용이었을까요? 이렇게 청문회는 끝나게 됩니다. 청문회장 밖으로 나온 엘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팔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탑승하게 되고 마침 이때 팔머에게도 의견을 말해달라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
신앙인으로서 엘리 박사와 입장이 다르지만 진리에 대해 추구하는 바는 같다며 엘리를 믿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탑승하며 청문회장을 떠나게 됩니다.